물리학2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물체에 두 개의 힘 벡터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벡터의 평행사 변형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체로부터 이 끝점까지 쭉 연결해서 이 대각선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12N짜리는 그대로 12짜리, 그 다음에 9N짜리, 여기를 9N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삼각비 3대4대5 아시죠? 3대4대5에 의해 이 대각선의 크기는 15N 임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벡터 3개가 표현되어 있고요. 각각의 각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요 사이의 각, 여기를 세타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세타 있을 때 나머지 한 각을 세타1.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여기에서도 역시 세타1, 여기도 세타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각형 하나를 잡아서 세타 2개에다가 세타1을 더하면 이 값이 180이야 라는 거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개의 각을 봅시다. 그럼 세타 하나에다가 세타1 2개를 더하면 이것도 역시 180이야 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타도 구할 수 있고 세타1도 구할 수 있는데 둘 다 60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벡터는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A 벡터의 크기를 1이라고 했는데 A, B, C 모두 다 1만큼의 크기를 가져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B와 C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와 C 같은 경우는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나 절대값은 크기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방향과 A에서 C를 뺀 것의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A에서 C를 뺄 때 우리는 화살표를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자고 했냐면 뒤에서 앞머리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A에서 C를 뺀다고 했기 때문에 C에서 A 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A에서 C를 뺀 벡터의 방향은 왼쪽 방향인데 B의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A와 B와 C를 모두 다 합성한 것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A와 B를 한번 더 해볼게요. A와 B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왼쪽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A와 B를 꼬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B를 오른쪽에다 그려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평행사 변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대각선이 바로 A와 B의 합성 벡터야. 그런데 뭐와 똑같냐면 C 벡터와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C 벡터를 2개 더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를 더한 이 벡터가 C 벡터와 같고요. C 벡터 2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크기는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빗면 위에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량 A 거의 질량은 MA, 그 다음에 B 거의 질량은 MB라고 둘게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H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BG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 중력을 기준으로 빗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힘과 수평 방향 성분의 힘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빗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힘을 구하기 위하여 요 사이의 각도가 30도입니다. 따라서 각을 끼고 도는 크기이기 때문에 MH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 성분은 MH에다가 사인 30을 곱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B를 기준으로 빗면에 대하여 수직 성분은 45도, 여기가 45도거든요. 따라서 요 힘의 크기가 MBG 코사인 45도라고 하시면 되고, 빗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 성분이 MBG에다가 사인 45도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A, B가 지금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떤 힘이 평형 상태이냐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요 힘과 역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요 힘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 그렇기 때문에 MA가 MB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과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도 수직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수직항력은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 역시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 얘네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질량이 A가 루트 2배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랑 코사인 45도를 비교했을 때도 역시 코사인 30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힘 크기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어요. A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리고요. 디귿번에서는 C를 끊고 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F는 mg sin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때 가속도는 g sin 세타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g sin 세타에서 sin 세타는 A에 작용하는 sin 세타가 sin 30이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sin 세타가 sin 45도잖아요. sin 45도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A의 루트 2배이다 라는 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물체에 실 PQ가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물체는 현재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체가 전체적으로 알자 힘이 0이란 소리는 뭐냐면 이 물체를 기준으로 수평 방향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 방향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이 모두 다 평형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물체에는 아래로 당연히 중력 mg만큼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 P가 당기는 힘의 크기 TP, 그 다음에 실 Q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TQ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물체를 기준으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요 사이의 각도 45도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각도 30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수평 방향으로 양쪽으로 당기는 힘과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를 같다라고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TP가 수평 방향 왼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TP에다가 각이 45도니까 각을 끼고 돌아서 코사인 45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체를 기준으로 오른쪽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TQ에다가 30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30을 곱하시면 된다고요.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해주시면 코사인 45도 자리에다가는 2분의 루트 2 대입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30에다가는 2분의 루트 3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TP는 2분의 루트 3 TQ가 맞아요. 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루트 6이죠. 2분의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P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Q가 벽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TP와 TQ를 구했기 때문에 P가 벽을 당기는 힘, 그 다음에 Q가 벽을 당기는 힘을 각각 비교할 수 있습니다. P가 Q보다 2분의 루트 6배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Q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g로 표현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이번에는 수직 방향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P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의 성분, 그 다음에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기준으로 역시 수직 방향의 성분은 mg와 같아야 한다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인 세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TP 사인 45도 더하기 그 다음에 TQ 이번에는 30을 기준으로 사인 30 대입하시면 되겠죠. mg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TP를 2분의 루트 6 TQ라고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TQ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분모의 유리와 이런 걸 하셨을 때 루트 3 빼기 1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mg 이런 답이 나와요. 따라서 디귿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돌림힘에 대한 문제이고요. 회전축 P에 연결된 막대에 힘 1, 2, 3이 연결이 1, 2, 3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라고 물체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평형 상태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F1, 2, 3이 각각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알자 힘도 0이고 돌림 힘도 0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F3 잘 봐주세요. 이 F3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막대를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쵸, 없습니다. 이 힘은 돌림 힘을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림 힘의 평형은 F1과
F2 사이의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돌림의 힘 어떻게 구했었냐면 8의 길이 R에다가 힘의 크기 F를 곱하면 된다 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F1까지의 8의 길이를 R1, 그 다음에 F2까지의 8의 길이를 R2라고 한번 놔보자. 근데 이 두 힘이 서로 F1은 이 막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야. 근데 F2는 막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거든.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 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이야 같아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F1 거 R1에다가 F1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2에다가 F2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팔의 길이가 짧을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팔의 길이가 길수록 힘은 더 작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팔의 길이가 커지면 힘의 크기는 작아져 서로 반비례처럼 움직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P를 회전 중심으로 F3에 의한 돌림힘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막대를 돌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P를 회전 중심으로 F1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F2에 의한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두 개의 돌림힘이 서로 평형 상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F1이 F2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돌림힘이 서로 크기가 같은데 팔의 길이가 F2까지가 더 큽니다. 얘가 더 크면 힘이 더 작아진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힘은 F1이 더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막대와 추가 실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정지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자 힘도 0일 거고요. 돌림 힘도 0일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실 P와 Q가 막대를 매달고 있기 때문에 실 P와 Q에 각각 얼마만큼의 힘이 분산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질량은 추가 막대의 2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의 질량을 M, 추의 질량을 EM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막대의 무게중심이 O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O 지점에 mg만큼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막대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 무게 mg를 실 P와 실 Q로 분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무게 중심으로부터 실 P까지는 3D만큼 떨어져 있고 실 Q까지는 2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 중심을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놓을 때 팔의 길이가 3대 2야 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돌림힘의 평형에 의해 우리는 팔의 길이와 힘의 크기가 서로 반비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팔의 길이가 3대 2이면 힘의 크기는 2대 3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mg만큼의 무게를 P에서는 2만큼 가져가야 되고 Q에서는 3만큼 가져가야 돼 라는 소리라고요. 2대 3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 힘을 한번 분산해보면 전체 무게가 mg만큼이니까 mg에다가 5분의 2만큼을 P에서 가져가 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mg에다가 5분의 3만큼을 Q에서 가져가 라는 의미라고요. 됐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추 꺼볼게요. 추에는 E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매달린 부분 잘 보세요. 이 추를 기준으로는 이 매달린 부분을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생각하면 P까지의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Q까지의 거리는 3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팔의 길이가 2대 3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3대 2인 상황이어야 하거든요. 이 EMG만큼의 힘을 P에서는 3만큼 가져가야 되고 Q에서는 2만큼 가져가야 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건 얼만큼 나눠갔냐면 5분의 3 mg만큼 가져오는데 지금 중력이 EMG라고 되어 있으니까 EMG 곱하기 5분의 3 하시면 5분의 6mg만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G에다가 5분의 2만큼 가져오니까 5분의 4mg만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만큼 P와 Q에서 분산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TP에서는 최종적으로 5분의 8mg만큼 힘을 바치고 있는 거고, 이 실 Q에서는 5분의 7mg만큼 힘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TQ분의 TP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7분의 5분의 8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7분의 8이겠죠. 답은 3번이네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받침대 위에 막대가 있고요. 추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막대는 가만히 있을 거고 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아래 문제 보시면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쳐봐요. 그럼 계속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막대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치우치기 직전까지의 거리를 최소값,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최소값 x1이라고 놓자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오른쪽으로 가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이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휘는 그 직전까지의 그 거리를 최대값 x2라고 놓자라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최대에서 최소값을 뺀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 설명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추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칩시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기울어지기 직전의 위치가 여기라고 쳐요. 근데 얘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간다면 이때 이 막대기는 어디로 기울게 될 거냐면 왼쪽 부분이 아래로 기울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디를 회전축으로 기울게 되냐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기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기울 거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삼고 돌림임의 평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추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요쯤에 도달을 했다고 치자. 이때가 이 막대기가 기울어지기 직전의 위치라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이면 오른쪽 부분이 아래로 기울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어디를 축으로 기우냐면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기울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은 이 막대기가 왼쪽 여기를 회전축으로 기울게 되는 그 위치 요만큼을 x1이라고 놓을 거고 최대값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이 막대기가 기울게 되는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최대값 x2라고 놓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림임의 평형을 2번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바탕 지우고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먼저 추의 무게 3mg만큼으로 작용하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이 2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대의 무게도 2mg만큼이 작용할 텐데 이 막대의 전체 길이는 3.5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5d의 절반 위치 찾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라고 치고 여기에다가 2mg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 그냥 우리 이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 여기를 축으로 삼고 여기로부터 이 무게중심까지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추가 움직일 때 최소값을 기준으로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 추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뭐 한 왼쪽으로 요만큼 왔겠죠. 이때 막대의 가장 왼쪽으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위치를 x1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 추가 가장 왼쪽으로 왔을 때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여기를 축으로 회전할 거기 때문에 이 회전 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요 사이의 길이는 L1이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식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이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림임을 그려주면 돌림임의 식을 세워주면 먼저 추의 질량이 3mg만큼 작용할 거니까 추의 무게 3mg에다가 회전축으로부터 L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L1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막대에 의한 돌림임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막대에 의한 돌림임 EMG만큼의 힘의 크기에다가 회전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Y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돌림임의 크기가 같을 때가 최소 조건이야 라는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최대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왔는데 이때가 이 막대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직전의 위치라고요. 그땐 우리가 어디를 축으로 삼냐면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을 축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막대의 가장 왼쪽으로부터 이 최대값 요만큼까지의 길이를 x2라고 놓는데 어쨌든 이 축으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요 사이의 거리를 L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축을 여기로 삼을 때 두 번째 식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여기에서 3mg만큼의 힘이 작용할 테니까 3mg에다가 L2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2고, 이번에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2mg가 왼쪽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mg에다가 8의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8의 길이는 이 받침대 길이 전체 D에서 Y만큼을 뺀 만큼이에요. 그래서 D 빼기 Y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대에 의한 거, 추에 의한 거, 돌림힘의 크기가 둘이 서로 같아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썼던 이 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썼던 이 식을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해주면 우리는 뭐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냐면 L1과 L2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L1과 L2는 결과적으로 3분의 2D만큼인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L1, L2의 길이는 얼만큼이냐면, L1, 이 물체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 회전축까지가 L1이고, 그 다음에 L2는 물체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이 L2 요만큼이 L2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 X2에서 X1을 뺀 만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다랗게 그리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요. 요 사이요. 그럼 요 사이는 결과적으로 L1 더하기 L2 더하기 D 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L1 더하기 L2가 3분의 2D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받침대의 길이 D만 더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5D만큼 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분의 5D예요. 답은 2번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7번에 비해 굉장히 간단한 돌림인 문제인데요. 먼저 힘점을 다 표현해 주시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mg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5mg만큼입니다.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는 힘 F만큼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실이 당기고 있는 힘 TP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때 이 막대는 수평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짜 힘 0이어야 하고요. 돌림힘도 평형이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돌림힘의 평형식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받침대가 있는 이곳을 회전축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침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막대의 무게와 추의 무게 존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의 장력이 있거든요. 3개씩 한번 써보면 먼저 왼쪽 거부터 막대부터 갑니다. 막대 중력 5mg에다가 받침대로부터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은 막대가 6L인데 정중심 3L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받침대로부터는 L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추의 중력은 mg만큼인데 받침대로부터 3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L 더해주시면 되고, 얘가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같아 라고 놓으시면 되는데, 받침대로부터 8의 길이 2L만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거 다 더해주시면 8mgl 만큼이고요. 그래서 TP를 결과적으로 구해주시면 TP는 4mg만큼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어야 합니다. 알짜힘도 0이어야 하고 돌림힘도 0이어야 최종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mg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결과적으로 F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으로 mg만큼 5mg만큼 4mg만큼 총 10mg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F 하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F 하나가 10mg만큼을 커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mg 아니고 10mg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막대가 있고요. 막대에는 실 2개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실 Q에는 물체 M자리가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막대는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돌림힘의 평형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물체가 M자리가 있는데요.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도 역시 이 물체를 mg만큼으로 당기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쭉 전달이 되어 실 P가 막대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힘도 역시 mg만큼임을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막대는 지금 현재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평형이어야 하고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평형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축 방향의 힘을 평형을 만들어 주시면 먼저 이 오른쪽 부분에 요 힘, 요 사이의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X축 방향의 힘이 mg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에다 코사인 30 곱해주시면 2분의 루트 3
3mg만큼인데요. 이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라면 왼쪽 방향으로도 역시 2분의 3 mg, 2분의 루트 3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 방향의 힘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실P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분산되는 힘을 찾아주시면 mg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30이기 때문에 2분의 1 mg만큼이 수직 성분의 힘이야 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뭘 적용하시면 되냐면 이 막대의 무게를 이 실 두 개에서 분산할 때 무게 중심을 먼저 잡아주시고 팔의 길이와 반비례하는 값으로 분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막대의 길이가 4L짜리인데 무게 중심은 2L 지점에 있겠지. 그러면 이 2L 지점을 기준으로 P까지의 거리는 L만큼이야. Q까지의 거리는 2L만큼이거든. 그럼 팔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1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힘은 얼만큼으로 분산하냐면 2대 1로 분산해. 그런데 1에 해당하는 만큼이 2분의 1mg다. 그러면 2에 해당하는 만큼은 mg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실 P를 기준으로 실 P에 대한 수직 방향의 성분과 X축 방향의 성분의 힘을 모두 다 구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P가 막대를 끌어당기는 힘, TP 이거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수직 방향의 힘 mg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 2분의 루트 3 mg 이거 한꺼번에 제곱해 주시고 해주시면 4분의 3 7이야? 4분의 7 mg 각각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루트 씌워 주시면 요게 답이겠죠. 2분의 루트 7mg겠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네, 다음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A, B 막대가 두 개가 있는데요. B 막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막대의 질량은 2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m짜리 막대의 무게는 2mg일 거고요. 이 막대의 정중앙에 2mg만큼의 무게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B를 기준으로 양쪽 끝에 실 두 개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양쪽 끝에 있기 때문에 2mg만큼의 무게를 딱 절반씩 분산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mg만큼을, 역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mg만큼을 분산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실을 먼저 한번 보시면 실 B의 오른쪽에서 mg만큼의 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mg만큼의 힘은 A의 가장 오른쪽 부분을 mg만큼으로 위쪽으로 당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왼쪽에 매달려 있는 실도 역시 A의 아래쪽으로 mg가 전달되어 mg만큼의 힘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A로 갈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장력에 의한 힘 두 개를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의 무게 중심 3mg 만큼을 중심에다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 F라고 되어 있고, 가장 왼쪽에 실 P가 당기는 힘 문제의 T라고 하자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파악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돌림힘의 평형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받침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러면 방향 두 개 같은 거, 실 P가 돌리는 방향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mg가 돌리고 있는 이 돌림힘 두 개 방향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를 기준으로 오른쪽 막대의 무게중심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장력 mg짜리가 돌리는 거, 이거 두 개의 방향이 같거든요. 얘네 두 개와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식 한번 써줄게요. 자, 먼저 T부터 갑시다. T는 받침대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어요. L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mg가 돌리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mg에다가 거리 2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L 곱해 줄게요. 얘는 막대의 무게중심 3mg에다가 전체 3L짜리에서 중심이니까 2분의 3L인데 받침대로부터는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L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g는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mgL 이렇게 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T가 2분의 1 mg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의 합은 같다라고 알짜임의 평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쪽으로는 3mg, mg, 4mg에다가
그 다음에 P 거 이거 2분의 1mg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2분의 9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F와 mg가 있거든요. F 더하기 mg가 2분의 9mg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니까 결국에 F는 2분의 7mg야 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T분의 F를 구하라고 했는데 답이 체크되어 있네. 자, T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고 F는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7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다음 11번 벡터에 대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F1의 X성분의 크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X성분 요만큼이거든요. 한 칸당 1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N이라고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F2에서 F3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F2에다가 F3을 빼실 때는 꼬리와 꼬리를 먼저 연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2에서 F3을 빼야 되니까 F2에다가 3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뒤에서 앞쪽으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했거든요. 3에서 이쪽으로 화살표 그릴게요. 그러면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거든요. 플러스 X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F1에서 2를 빼고 3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우고 할게요. F1에서 2를 빼려면 F1에다가 2를 연결해서 꼬리를 연결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2를 빼니까 2에서 1 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셔야겠지. 얘가 F1 빼기 2야. 여기에다가 F3을 더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F3짜리를 이 꼬리를 물고 그대로 연장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도착 지점을 연결해 주면 이게 F1에서 2를 빼고 3을 더한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연장해서 그려주시면 한 칸, 두 칸짜리의 대각선이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루트 5만큼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4번이요. 다음 12번이요. 글라이더가 운동을 하는데 P에서 Q 쪽으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이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말도 안 됩니다.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직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물리학 1 수준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커요. 이때 물리학 2에서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기준점으로부터 P까지의 위치 변이를 위치 벡터를 S1 그 다음에 Q까지의 위치 벡터를 S2라고 놓은 다음에 우리는 변이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S1에서 S2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 1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동거리가 당연히 더 큽니다. 평균 속도는 변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요. 이동거리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크기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요. 자, 다음 13번 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X방향 성분의 속력과 Y방향 성분의 속력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X방향 성분으로는 대각선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Y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방향 성분으로는 가속도가 존재하지만 Y방향 성분으로는 가속도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기억번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Y 성분으로는 애초에 가속도가 없습니다. X 성분으로만 존재해요.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 우리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기울기 2분의 3입니다. 근데 이 물체의 질량이 2kg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량에다가 가속도 F는 MA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 곱해주시면 3N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변이의 X성분의 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X성분의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X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는 면적을 구해주시면 면적이 곧 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적 구해주시면 12 나오거든요. 근데 9m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X방향 성분의 속도와 Y방향의 성분의 속도의 합성된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X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린 0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 볼 텐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방향 성분으로는 평균 속도가 3이야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4쪽까지 꾸준히 4m/s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Y방향으로는 4m/s야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 얘네 두 개를 합성한 거 대각선이잖아요. 3대 4대 5니까 5m/s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5m/s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에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빗면에서 물체 A, B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빗면의 각도는 30도라고 되어 있고요. 빗면에서 받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실 때는 G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때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인 30 대입하시면 가속도의 크기가 5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빗면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5만큼으로 같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건 A도 가속도가 5, B도 가속도가 5임이고요. 같은 시간이라면 속도 변화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A는 처음에 속력이 V만큼이라고 되어 있고, V에서 이 P를 통과하는 그 순간 B는 Q 지점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R 지점에서 동시에 만난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A와 B가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는 건 같은 속도 변화를 겪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중 속도를 구할 때 처음 속도에다가 뭐 AT 이런 식으로 곱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속도 변화 간단하게 VT로, 아니 델타 V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속력이 V만큼이었다. 그러면 이 나중 속력은 V에다가 속도 변화 델타 V를 더해준 게 나중 속력이 될 거고요. B는 처음 속력은 0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 나중 속력 델타 V만큼이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A와 B의 나중 속력까지 체크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A까지의 높이가 나와 있고 B까지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경사 각도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삼각 B를 도입해서 빗면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를 기준으로 이 큰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로가 1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각도가 30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빗면이 2만큼이잖아요. 그럼 2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게 총 10m이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건 20m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A가 총 이동한 거리가 20m야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의 삼각형으로 우리가 똑같이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B에서도 1대 루트 3대 2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1에 해당하는 게 5m야.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건 10m겠죠. 따라서 B가 이동한 거리는 10m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식 아시죠? 그 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2에다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해주시면 되거든요. 처음 속력 V이고 나중 속력 V 더하기 델타 V입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20m 움직였어 라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B도 2분의 처음 속력 0 더하기 나중 속력 델타 V,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A는 20m 움직이고 B는 10m 움직였잖아. 그래서 B 쪽에다가 2를 더 곱해주는 거예요. 2배를 해주면 A가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약분할 거 모두 다 약분 다 시켜줍니다. TT 다 없애주시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V가 곧 델타 V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A의 속력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델타 V가 2V이기 때문에 A의 나중 속력은 결국 3V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A의 처음 속력이 V이고요. A의 나중 속력이 3V인 것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V 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가속도 운동식 세 번째 공식 있잖아.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이제 끝입니다. 2에다가 가속도의 크기 아까 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총 20m 내려오고 있거든요. A가. 그래서 20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 속력 3V니까 9V제곱 빼기 처음 속력 V니까 V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이죠. 200은 8V제곱이라서 V는 최종적으로 5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차분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15번입니다. 포물선 운동이 나타나 있는데요.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을 하는 동안에 수평에 대하여 각도가 주어져 있고 그 각도에 대한 수평 방향의 속력과 수직 방향의 속력을 각각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처음 지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물체를 V만큼의 속력으로 던졌는데요. 바닥면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과 수직 방향의 속력을 각각 나눌 수가 있다고요. 수평 방향 성분은 V에 에다가 코사인 40을 곱하시면 되고 코사인 45도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하시면 2 루트 2V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 성분도 똑같이 사인 45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V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하신 만큼이 X축 방향의 속력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속력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합친 게 바로 V만큼의 속력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가 쭉 운동을 하면서 P 지점이 최고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최고점에서는 이 속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Y축 방향의 속력 성분은 존재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존재하는데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을 하는 동안에 힘을 받지 않아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 방향이 바로 수평이에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늘상 같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수평 방향의 속력이 2분의 루트 2V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수평 방향은 2분의 루트 2V이고 이 P 지점에서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P에서의 속력은 2분의 루트 2V야 라고요. 그 다음에 Q로 올게요. Q에서는 수평에 대하여 30도만큼의 각을 이루는 운동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역시 변함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 V라는 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하여 이 Q 지점에서의 속력을 한번 구하면 우리 삼각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삼각형 삼각비 이용하시면 여기에서는 높이가 1에 해당하고 여기가 루트 3에 해당하고 빗면이 2에 해당하거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2분의 루트 2 V인 거야. 이걸 토대로 이 빗면에 해당하는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삼각비 잘 이용하시면 빗면에 해당하는 크기가 3분의 루트 6이 나오나? 루트 3으로 나눠서 곱해서 맞죠? 3분의 루트 6 그죠? 3분의 루트 6V임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볼게요. 자, 기억번 보시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속도의 방향은 그냥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힘은 오로지 뭐밖에 작용하네? 그쵸?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P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는 말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수평면으로부터 P까지의 높이는 4지분의 V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등가속도 운동식 써주시면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식의 세 번째 공식 있잖아요.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E에다가 가속도 같은 경우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G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최고점 높이 구할 거니까 H라고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P 지점에서의 속력이 나중 속력인데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잖아요. 그래서 0 대입하시고 처음 속력의 제곱 대입하시는데 처음 속력의 수직 방향 성분의 속력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루트 2분의 V를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4분의 2 V제곱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H는 2분의 1이고
4G분의 V제곱. 네, 맞는 공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루트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Q에서의 아까 속력은 3분의 루트 6 V였고, 그 다음에 P에서의 속력은 2분의 루트 2 V 이거든요. 이때 얘네가 몇 배냐 라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는데요. 루트 3배 아니고 3분의 2 루트 6배.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 포물선 운동입니다. 얘는 처음에 V로 던져졌는데요. 각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의 처음 속력은 V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처음 속력은 V 사인 세타라고 해두시고 쭉 운동을 한 다음에 벽에 충돌을 했어요. 그럼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V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벽과 이루는 이 수평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라고 되어 있다. 그럼 45도일 때 삼각비가 1대1대 루트이니까 역시 수직 방향도 V 코사인 세타의 속력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운동 성분과 속력을 X축과 Y축으로 나눠 봤으니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수평 거리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평 도달 거리가 3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3D는 수평으로 움직인 거리니까 등속 운동을 적용하시면 되거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에다 시간만 곱하면 되잖아. 근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V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 V 코사인 세타에다가 T를 곱해. 그러면 이때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V 코사인 세타 분의 3D만큼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얘가 수평으로 총 움직이는 동안, 그 다음에 얘가 연직으로도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은 V 코사인 세타 분의 3D임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걸 연직 방향에다 그대로 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연직 방향으로 변한 위치가 D만큼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거리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얘는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평균 속력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 속도는 V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V 코사인 세타인데 방향 잘 봐요.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이렇게 대입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시간은 조금 전에 V 코사인 세타분의 3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이걸 통하여 탄젠트 세타가 3분의 5 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계산해서 요거 나온 거예요. 탄젠트 세타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아래가 3 여기가 5라는 소리예요. 내가 높이를 좀 짧게 그렸지만 아래가 3 높이가 5 이거든요. 그럼 빗면은 루트 34임을 알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V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가속도 운동식 세 번째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잖아요. 이거 포물선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가속도 자리에다 마이너스 G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D만큼 움직였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D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 속도의 제곱인데 나중 속도 아랫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빼기 그 다음에 처음 속력 V 사인 세타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세타만 잘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루트 34라고 빗면 구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 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루트 34분의 5겠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4분의 3일 거예요.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V를 계산하시면 이거 정답이 3번이거든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17번이요.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인데요. 반지름은 1m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0초부터 시작해서 2초, 4초, 2초 단위로 60도씩 움직이고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속 원운동에서 각속도 먼저 이야기했었는데요. 각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각을 이동했지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2초 동안에 60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1초 동안에 30도만큼 움직였다라는 소리고요. 얘를 우리가 파이 버전으로 바꿔주면 6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번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등속 원운동에서 물체의 속력 V는 R, 오메가로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은 1이라고 되어 있고 각속도 조금 전 6분의 파이라고 구했으니 결과적으로 속력은 6분의 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가속도의 방향은 얘들아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늘 구심력 중심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모두 다 중심 방향을 향해야 하니 우리가 이 방향을 다 같은 방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같은 건 아닙니다. 중심 방향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심력 구하는 공식 mr 오메가 제곱 기억나시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이요. 물체의 질량은 문제의 2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 1이라고 아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각속도 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36분의 파이 제곱이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18분의 파이 제곱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요. 다음 18번 역시 원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속도 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은 A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량은 A와 B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이요. A의 원운동의 주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원운동의 주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분 원운동의 속력을 잠깐 생각해 주시는데요. 원운동의 주기라는 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때 걸리는 시간 T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 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주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 바퀴 운동했을 때 속력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운동에서 V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V는 R,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식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모두 다 조건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일단 R과 R 약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가 2분의 파이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파이 또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는 간단하게 4초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번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V는 R 오메가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메가는 2분의 파이로 조금 전에 같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반지름이 B가 더 크다. 그렇다는 건 속력도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구심력이요. 우리 아까 구심력은 F는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질량은 똑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오메가도 각속도도 역시 2분의 파이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구심력도 역시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반지름이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A가 B보다 작다. 또는 B가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디귿번은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케플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타원 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성이 한 초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ABC는 타원 궤도의 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위성이 타원 궤도로 운동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A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C가 가장 먼 지점임을 파악하시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중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가까울수록 당연히 중력의 크기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위성의 속력은 C를 지날 때가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 가장 먼 지점 원일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케플러 법칙에서 가장 먼 곳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느리고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날 때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C를 지날 때가 가장 작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A에선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B에선 속력이 가장 느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A에서 B까지 속력이 어쨌든 점점 느려지긴 할 거야. 근데 B에서 C로 갈수록 가장 느려지는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같은 구간을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평균 속력이 A에서 B 구간이 B에서 C 구간보다 여기가 속력이 더 크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B에서 C 구간이 더 길게 걸린다, 더 오래 걸린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번은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위성 AB가 행성 주변을 원궤도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의 질량이 m짜리, 2m짜리, 그 다음에 AB의 속력이 루트 2V0, 그 다음에 V0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행성과 위성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중력 공식 R제곱분의 대문자 G에다가 행성과 위성의 질량의 곱을 해주시면 이게 중력의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성은 행성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 구심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는 R분의 mv제곱이라는 공식 먼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보시면 A와 B의 가속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A와 B에는 지금 행성과 위성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력 공식은 곧 뭐와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가속도가 들어간 중력 공식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있습니다. mg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식에 의해 여러분 위성의 질량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위성의 가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 바로 이 R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속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를 비교하자면 A의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에서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중력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A와 B의 중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얘네는 지금 속력도 나와 있고 질량도 나와 있는데 반지름의 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행성과 위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 위성이 원운동하게 만들어주는 구심력은 서로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식 두 개를 잘 정리해 주시면 m이랑 m 약분시켜 주시고 r과 r 약분해 주시면 이 위성의 속력은 결과적으로 r분의 gm 이 공식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서로 몇 대 몇인지 비율을 찾아보려면 A와 B의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시면 되는데 A와 B의 속력비가 루트 2대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지름의 비도 파악할 수 있는데 반지름의 비는 결과적으로 1대 2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분모 자리니까 반지름이 1대 2여야 속력이 루트 2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반지름 B가 1대 2임을 알았으니 A까지는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B까지는 반지름이 2R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파악했으니 다시 중력 공식 F는 R제곱분의 GMM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알고 있는 조건 모두 다 대입해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M이라고 했으니까 M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R 그대로 넣어주세요. 요게 A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2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조금 전에 2R이라고 했거든요. 제곱하시면 4R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지.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약분하고 나면 2분의 1이잖아. 결과적으로 중력의 B는 A와 B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 아니 1대 2분의 1이잖아. 그럼 2대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A가 중력이 2배 더 커 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니은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에서는 공전주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전주기 T는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이 원궤도 2파이r을 돌 거야.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줘야 하거든요. 그럼 이거의 B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와 B의 반지름 B는 1대 2라고 했고요. A와 B의 속력 B는 루트 2대 1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의 B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결과적으로 1대 2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B가 공전주기가 2 루트 2배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자, 기억이요.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A가 가까워서 더 크다고 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2배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라고 했거든요.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21번입니다. 위성 A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A의 가속도 크기와 Q에서 B의 가속도 크기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의 P지점, 그 다음에 B의 Q지점, 여기에서 가속도가 같다라는 의미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중력 R제곱분의 GMM은 mg와 같다 이런 공식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질량서로 약분해 주시면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반지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속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 A, P 지점으로부터 행성까지 요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행성으로부터 Q 지점까지 요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기억번 볼게요.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P와 Q가 같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도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P에서 A의 속력, 그 다음에 Q에서 B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작은 타원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큰 타원 궤도를 돌수록 훨씬 속력이 빠르겠구나. 이 정도 그냥 센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같다고 해서 속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타원 궤도 케플러 제3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긴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공전주기도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관성력에 대한 문제이고요. 버스의 가속도는 A만큼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리고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물체가 기울어진 방향을 잘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스가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물체가 앞쪽으로 쏠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라는 거 먼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이요. A의 좌표계에서 버스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정지한 상태에서 이 버스를 보고 있어요. 버스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버스가 멈추려고 하면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가 왼쪽으로 작용해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봤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A가 맞습니다. 이 물체에도 역시 A가 봤을 때는 물체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체에도 역시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체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반면에 B의 좌표계에서는 물체와 B가 한 공간 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관성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A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MA만큼의 가속도, 그러니까 알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B가 봤을 때는 이 물체가 그대로 정지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알짜 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디귿번이요. B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가속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요. 역시 관성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성력은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알짜임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A 엘리베이터 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에는 아래쪽으로 중력 mg만큼이 작용하게 될 거고 이 물체에는 위쪽으로 관성력이 역시 mg만큼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관성력의 방향 윗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도 역시 물체를 쳐다볼 텐데요. 이 물체의 중력 mg만큼 작용할 거고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 아래쪽으로 관성력도 mg만큼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기억번이요. A의 좌표계에서 실이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이 P에 작용하는 힘은 mg가 아니죠. 0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A가 P를 쳐다볼 때 P는 정지해 있을 텐데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관성력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실은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P에 연결된 실이 끊어지면 A의 좌표계에서 P는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실이 끊어지더라도 저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P는 정지해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번 B의 좌표계에서 Q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R자 힘만큼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 24번 문제요. 아인슈타인님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뭔가 천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질량이 가지고 있는 그 천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이 그 주변을 지나면서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빛도 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질량을 가진 천체가 빛을 휘게 만든다. 마치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도 가도 어쨌든 이 은하단 주변에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별도 A의 빛이 올 때 이 주변에서 휘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리거든. 기억, 니은, 디귿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볼게요. 가에서 B는 빛의 경로를 휘게 했어. 어쨌든 그래서 밝기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 은하단 주변에서 시공간 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한다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25번 블랙홀에 대한 문제입니다.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랙홀 자체는 천체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지나가던 빛도 역시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라는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Q랑 P를 비교했을 때 P가 블랙홀이랑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P가 조금 더 휘어 있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휘어짐 정도는 P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P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휜 거 맞고요. 더 휘었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게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P에서가 더 느리게 갑니다. 더 빠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의 휘어짐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6번 전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장 구하는 공식 E는 R제곱분의 KQ라고 했고요. 그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플러스 1자리를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네요. 이 문제에서는 C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플러스 2C자리, 오른쪽에는 그냥 Q자리가 있습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하량의 크기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2C자리가 있으니까 이 C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갖다 놓고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 을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2쿨롱짜리는 이 플러스 1짜리를 밀 거라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가로가 D고 세로도 D니까 요 사이의 각도가 45도, 여기도 45도, 원래 요 사이도 45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 C 지점에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세타가 45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Q로부터 전기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각도가 표현이 된 건데, 이 세타가 45도보다 작으려면 이 Q는 플러스 1자리를 이 방향으로 미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 세타가 45도보다 작은 거예요. 만약에 이 Q자리가 이 플러스 1자리를 당겼으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으면 이 세타가 45도보다 커졌어야겠지. 하지만 45도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밀었구나. 그렇다는 건 이 Q자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전기장의 세기가 점 A에서가 점 B에서보다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와 B에서의 전기장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먼저 A 지점입니다. 이 A 지점에서 궁금하면 여기에다 플러스 1자리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2자리와 플러스 Q자리라고 했으니까 전기장 공식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자, 먼저
플러스 2짜리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제곱에다가 K는 어차피 나중에 다 사라질 거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면 전화만 곱하시면 되니까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전기장의 방향일 거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Q짜리는 역시 밀 거라서 왼쪽 방향일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써주시고, 역시 거리는 D니까 D제곱 분의, 그 다음에 전화는 Q라고 되어 있으니까 Q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지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장 공식 쓸 건데, 플러스 Q짜리 미느님 작용하겠죠. 여기다 플러스 1짜리 갖다 놓으면, 그래서 D제곱분의 Q라고 써주시면 되고, 플러스 2C짜리도 역시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분의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하시면 9D제곱, 그 다음에 전하량은 플러스 2C니까 2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B 지점에서의 전기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봤을 때 B에서의 3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3배 한 값이 같아 라고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Q 값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Q는 플러스 3분의 1C 나오거든요.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역시 전기장에 대한 문제이고요. AB가 있는데요. 이 AB 전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E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ED인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A와 B의 전하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Q라고 써주시는데요. ED인 지점에다가 전기장이 궁금하면 여기다 플러스 1짜리를 갖다 놓으라고 했거든. 그랬는데 최종적인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 왼쪽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ED 지점에서는 A와 B의 전하가 둘 다 Q로 같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맞아요.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가까운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고 B는 플러스 1짜리를 당긴다라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B가 마이너스 전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플러스 전하일 거예요. 기억번 볼게요. A는 양전하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 O에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원점 O 여기에서의 방향이 궁금하면 여기다 플러스 1쿨롱짜리를 갖다 놓으라고요. 그러면 A와 B가 둘 다 같은 거리만큼 있으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같을 건데 A는 플러스 1짜리 밀 거죠. B는 플러스 1짜리 당길 겁니다. 둘 다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X 방향 맞겠네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D 지점에서 Y는 D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문제의 말미에 보시면 ED 지점에서 B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 의한 요 ED 지점에서 B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2만큼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걸 가지고 Y축에서 D 지점으로 가면 X축에서 D만큼 떨어져 있지만 B에서 이 Y축 요만큼은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루트 2D만큼일 거예요. 여러분 1대1 대 루트 2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가 루트 2배만큼 멀어지면 여러분 전기장은 몇 배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2라면 루트 2D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2분의 2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다 플러스 1짜리를 갖다 놓으면 이 마이너스 Q짜리는 플러스 1짜리를 당길 거기 때문에 이쪽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2분의 숫자 2분의 대문자 2, 그러니까 요만큼의 전기장이 작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A도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 그래서 이 A도 플러스 1쿨롱짜리의 전기장을 작용할 건데 플러스끼리니까 이번엔 밀 거예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할 건데요.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2분의 2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성한 크기 요걸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크기는 2분의 2 요거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2 요거 제곱하시고 요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1, 2만큼이고요. 2분의 루트 2, 2만큼이겠네요.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28번 유전 분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체구 A와 대전되지 않은 구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림은 B 내부에 있는 모습이고요. C는 대전체를 갖다 댔답니다. 먼저 C를 가까이 했을 때 B의 내부를 보시면 B가 C에 가까이 왔는데 플러스 극쪽이 C 쪽에 가까이 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C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같은 경우는 C로부터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고
있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B는 절연체 맞습니다. 절연체 내부에서 전자가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했고요. 절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극 현상을 유전분극,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C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그러니까 전자가 멀리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여서 A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9번 전이 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다가 전자를 입사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임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이 D 지점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입사시켰을 때 포물선으로 운동을 한대요. 그렇다는 건 포물선 운동할 조건, 지금 이 Y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운동이 합쳐지면서 포물선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Y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이니까 힘이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전자가 포물선 운동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면 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전자를 당겨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 부분에 플러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위는 여러분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전위가 더 높다라고 했거든요.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래서가 더 높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전자의 한 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1 우리가 W라고 쓰고 힘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하가 받는 힘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전하량 Q에다가 전기장 2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동거리 S를 곱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균이랑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기장의 크기를 2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전하량을 Q라고 놓자. 그럼 힘 Q2에다가 이동한 거리 S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힘을 받는 방향으로 처음에 Q까지, P에서 Q까지 D만큼, Q에서 R까지 역시 D만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준 일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3번이네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저항의 합성이거든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두 개의 저항을 더해주시면 이게 합성저항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분의 합성저항분의 1은 R1분의 1분의 1, 그 다음에 R2분의 1분의 1 요걸 다시 뒤집어 주시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위에 거가 직렬 연결, 아래 거가 병렬 연결일 때입니다. 요거 적용해 주시면 일단 이거 세 개는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총 3R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3R과 요 R 사이에는 서로 병렬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R짜리랑 R짜리 우리 병렬 연결 계산해 주시면 3R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R분의 1이거든요. 이거 3분의 3으로 바꿔주시면 3분의 4, 3R분의 4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이거 뒤집어 주시면 합성정의 크기는 4분의 3R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4분의 3R이라는 소리예요. 자, 4분의 3R까지 구했어. 이거 한번 싹 지울게. 자,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가 합성했을 때 그게 4분의 3R이라는 소리고 4분의 3R과 2의 사이에는 또 직렬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R자리와 4분의 3R 그대로 더해주시면 얘는 4분의 7R 만큼이 되고요. 이 4분의 7R 만큼은 얘와 또 병렬이에요. 그래서 4분의 7R 뒤집어 주시면 7분의 7R분의 4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거 7분의 7로 이렇게 통분해 주시면 7R분의 11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11분의 7R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합성 저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전류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V는 IR이에요. 그래서 전류 구하는 공식은 R분의 V라서 최종적으로 V 위쪽에다 써주시고 저항 11분의 7R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다시 계산해 주시면 7
7R분의 11V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R분의 11V 3번이네요. 다음 31번 문제 저항 그 다음에 오매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항 같은 경우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제 보시면 PQ가 둘 다 저항인데 단면적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비저항도 같다라고 되어 있고 길이만 P가 Q의 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저항 같고 단면적 같은데 길이가 4배면 저항도 4배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Q의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P의 저항이 4R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Q에 걸리는 전류와 전압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때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라서 여러분 오배법칙 V는 IR에 의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R분의 1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1이잖아요.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Q의 저항이 1옴이야 라는 소리고 그럼 P의 저항은 4옴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중간에 보시면 Q에 걸리는 소비 전력이 1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I 또는 I 제곱 R 또는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이렇게 공식 3개가 있거든요. 이때 소비 전력이 1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저항의 크기가 1옴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1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I제곱 R에 의해 저항의 크기가 1이면 전류의 크기도 1이야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V, 1A 둘 다 R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Q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때 P와 Q는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P와 Q에는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라서요. 대신 전압은 P와 Q에 서로 다른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요. P의 전압이 더 많이 걸려요? Q의 전압이 더 많이 걸려요? 그쵸? P의 전압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V는 IR에서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크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는 1A라고 조금 전에 구했으니 P에도 똑같이 전류는 1A가 걸릴 거야. 그러면 전압은 V는 IR에 의해 4V가 걸리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이 P에 걸리는 소비 전력은 VI잖아.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그래서 4W만큼의 소비 전력이 걸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이 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P에 걸리는 전압은 조금 전에 4V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4배라서요. 저항값은 4옴이라고 했고요. Q가 1옴이니까 4배라서 4옴입니다. 소비 전력은 4W라고 했습니다. 전류의 크기는 1A로 동일하지만 전압이 4배, 4V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 전력 4W라고 했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32번입니다. 균일한 전기장 영역 1, 2에 A와 B 전하를 넣었대요. 그래서 PQ에 동시에 놓았더니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A는 R 지점을 V로 지났고요. B는 S 지점을 3V로 지났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하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힘을 받아 운동 에너지가 생겼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전위 기억나십니까? 전위는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 에너지를 전위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때 전기 에너지를 E라고 쓰면 전기장이랑 헷갈리니까 W로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 W는 전위에다가 전하량 Q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물체들은 이 전기장 영역 내에서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환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위차 V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영역에서의 전위차를 V1이라고 놓고 두 번째 영역에서의 전위차를 V2라고 놓을 때 이 두 개의 비율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공식을 V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면 이 Q분의 mv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식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V1입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B의 질량을 2M, A의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B가 4배라고 했거든요. B를 4Q, A를 Q라고 놓고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A 거요. 2Q분의 질량 그냥 M이라고 했기 때문에 MV제곱 하시면 돼요. 이게 V1이고요. 그 다음에 V2는
Q가 4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4Q 대입해 주시면 총 8Q겠네요. 그 다음에 질량 EM이라고 했으니까 EM 대입하시고 속력이 3V니까 제곱하시면 9V 제곱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는 모두 다 지워주세요. QQ 지워주시고요. MV 제곱, MV 제곱, MV 제곱 모두 다 지워주시면 V1은 2분의 1 남거든요. V2는 얼마 남아요? 이거 계산해봐요. 4분의 9 남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V1 대 V2는 2분의 1 대 4분의 9라서 2 대 9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33번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3개 연결한 거고요. PNP형 또는 NPN형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 연결해야 하고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 연결하기로 했어요. 문제 보시면 A와 B 사이에 A가 2m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방향 연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A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 봅시다.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거든. 순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할 N형, 그 다음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B는 P형이어야 합니다. 컬렉터 부분은 역방향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다시 A니까 A는 N형이어야 하고요. N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방향 연결 맞네요. 그 다음에 순방향 연결에 의해 이 2m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전류의 방향 잘 따져주세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2m 전류 표시를 굳이 하자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스 쪽에서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컬렉터 쪽에도 2m 전압에 의해 컬렉터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전자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전류는 위쪽으로 컬렉터 전류 이렇게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트랜지스터는 NPN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N형 반도체라고 했고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컬렉터 아까 NPN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컬렉터 N형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역시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NPN 또는 PNP가 접합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고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NP형 그 다음에 NPN형 기호를 잘 봐주라고 했는데 전류는 P에서 N 방향으로 화살표 그림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짝대기 그려주시고 P에서 N 방향으로 화살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P에서 N 쪽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컬렉터 쪽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NPN형 P에서 N 쪽으로 이렇게 2m 쪽으로 전류 방향 표시하시면 되기 때문에 P에서 N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화살표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랜지스터가 어디가 PNP인지 NPN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화살표 잘 보세요. 얘들아 화살표 방향에서 무조건 P에서 N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라고 했어. 그래서 2m가 N이고 베이스가 P고 컬렉터가 N이구나. 이 화살표를 가지고 NPN인지 PNP인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NPN형이라고 이미 찾아줬습니다. 화살표의 방향 보고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가변 저항의 저항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얘를 증가시키겠다는 소리야. 얘 증가시키면 2m 전류랑 베이스 전류 커져요, 작아져요? 그쵸, 당연히 감소하겠죠. 베이스 전류도 감소하고 2m 전류도 감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말미에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 이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어. 그렇다는 건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면 뭐도 감소하니? 얘가 감소하면 컬렉터 전류도 감소해. 그럼 얘가 감소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컬렉터 전류에 의해 불이 켜지는 LED가 당연히 밝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저항값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가 감소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베이스 전류가 감소해서 컬렉터 전류가 감소해서 밝기가 감소해 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베이스와 2m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 아니죠. 순방향이 연결되는 게 2m, 역방향이 연결되는 게 컬렉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요. 자, 마지막 35번 축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전기 전기 용량이 각각 CA, CB, CC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가 B의 2배, 그 다음에 A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가에서가 나에서가 2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어쨌든 가와 나에서 A와 B가 직렬 연결, A와 C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크기가 V인 전압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축전기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여기에서의 전위가 V, 여기에서의 전위가 0.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여기에서의 전위가 V, 여기에서의 전위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A와 B가 이 전압을 나눠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 걸리는 전압 VA, B에 걸리는 전압 V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가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가 B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에 걸리는 전압을 VB라고 했을 때 A에 걸리는 전압을 2V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크기가 V야 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 식에 의해 VB의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V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개 더하면 3VB니까 결과적으로 VB는 3분의 1V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B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3분의 1V라고 했으니 A에 걸리는 전압은 2배니까 3분의 2V야.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A에 걸리는 전압이 2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가 2배라는 건 나에서는 절반이어야겠죠. 그래서 3분의 1V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그럼 C에서도 마찬가지로 A와 C가 전압을 나눠 가질 건데 전체 전압은 V로 같아. 그럼 C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2V야 라고 전압을 각각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CV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A와 B, 그 다음에 A와 C에는 서로 같은 전하량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한 거, 전기 용량에다 전압을 곱한 값이 전하량 Q로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가에서 AB가 같아야 하고 나에서 AC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전하량 Q는 CV야. 그럼 A 거 대입할게요. CA에다가 V 3분의 2V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랑 그 다음에 B 거 CB에다가 전압 3분의 1V 곱한 이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3하고 3하고 서로 약분해 주시고, 그럼 CA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CB임을 알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구해주세요. 그러면 CA에다가 3분의 1V 곱하시고 얘는 CC에다가 3분의 2V 곱한 거랑 같아. 그럼 3, 3 똑같이 약분해 주시면 CA는 2, CC임을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CA는 2분의 1 CB라고 구했잖아. 대입해. 2분의 1 CB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CB는 4, CC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됐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1V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3분의 2V라고 이미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CB는 4cc야 라고 조금 전에 역시 구했거든요. 니은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전된 전하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Q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한번 구할게요. 자, Q를 구하는 공식은 Q는 CV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할 텐데 B와 C에 충전되는 걸 비교하면 되니까 가에서 B 거 쓸게요. B의 값 CB에다가 그 다음에 V 걸리는 값 3분의 1V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3분의 1V 요게 가에서 충전되는 충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충전되는 거 C 거 대입하시면 되니까 CC에다가 전압의 크기 3분의 1V 대입하시면 됩니다. 3분의 2V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CB는 4cc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CB 자리에다가 4cc 대입하시고 3분의 1V 그 다음에 CC에다가 3분의 2V 얘네 두 개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같은 문자 모두 다 약분시키고 숫자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3분의 4 대 3분의 2만큼이거든요. 결과적으로 2대 1임을 알 수가 있고 B에 충전되는 양이 2배야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충전된 전하량은 B가 C의 2배야 라고 했거든요.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디 한 번씩은 풀어보셨길 바라고요.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